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조금 시작을 늦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오시고 계신 것 같아요. 신청하신 분이 더 많긴 한데 혹시 회계사 준비하시나요? 아니면 세무사 준비하시나요? 세무사. 아, 두 분 다 세무사 준비를 하시는구나. 회계사하고 세무사 공통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인데 제가 시험 소개 먼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의 진행을 할게요. 1차 시험 기준으로 어떤 세목이 출제가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회계사하고 세무사 둘 다 알려드릴게요. 법인세하고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세목이 있고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기타 세법이라고 해서 국세기본법 뭐 이런 게 있어요. 국기법 그리고 상증세법 지방세법. 요거는 회계사 기준. 요런 게 출제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회계사는. 그리고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출제 범위가 좀 달라요. 법소부는 무조건 나오고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고 기타세법의 범위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기타세법이 좀 많이 나오는데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이라는 게 있고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국조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런 게 또 나오고 조세범 처벌법 해가지고 조처법 이런 게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수를 좀 알려드릴게요. 출제 문항수. 법인세 같은 경우에 회계사가 좀 많이 출제가 돼요. 14문제. 소득세는 10문제 정도. 부가가치세는 8문제. 이렇게 해서 한 32문제. 출제가 좀 되고 있고요. 회계사가 법인세가 좀 많죠. 국기법 같은 경우에는 5문제 정도, 상증세 2문제, 지방세 1문제, 8문제 이렇게 해서 총 4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무사도 40문제이긴 한데 구성이 좀 달라요. 법인세가 출제 비중이 좀 낮은 편이죠. 법인세가 10문제, 소득세도 10문제, 부가세 한 8문제 그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28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 국세기본법이 5개에서 6개 정도긴 해요. 6개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진법이 한 3개, 국조법 2개, 조처법 1개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2개죠. 12개. 그러면 합쳐보면 한 40개 정도 되는 거죠. 구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초점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기타세법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좀 잘해 주셔야 돼요. 1차 목적으로는. 세무사는 좀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는데 법인세 비중이 좀 낮은 편이라는 거. 1차 목적으로는. 1차 목적으로는 사실 요게 12문제죠. 법인세보다 이 기타세법의 비중이 더 높아요. 실제로는. 1차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기타세법을 좀 잘해 주시긴 해야 돼요. 근데 이 기타세법 같은 경우에는 1차에는 나오긴 하지만 2차 시험 범위는 또 아니기 때문에 법소부가 1차든 2차 목적으로든 제일 중요한 세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세목. 어찌됐든 법소부를 잘 갖고 가셔야 한다라는 거죠. 1차든 2차든 둘 다 나오는 세목이기도 하니까 요거를 좀 잘해 주셔야 되고 법소부만 열심히 잘하시면 사실 1차도 합격하고 2차도 합격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기타세법을 버리셔도 상관이 없죠. 법소부가 까다롭다 보니까 요거를 잘 갖고 가시면 제일 좋겠지만 실제로는 2차까지 한 방에 동차도 노릴 수가 있는 거니까 법소부만 열심히 하시면 사실은 동차까지 순탄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좀 무리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법인세가 조금 어렵다 보니 요걸 버리고 이 기타세법을 열심히 해가지고 1차만 일단은 합격하겠다.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경우가 통상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통상적으로는 법인세 좀 포기를 하고 요 기타세법을 잘 잡아서 1차는 일단 합격하고 뭐 동차까지는 너무 버거울 수가 있으니까 유예 정도로 이번 연도는 거르고 다음 연도에 합격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법소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1차 합격하고 2차까지 동차로 가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근데 동차 합격이 쉽진 않죠. 바로 다이렉트로 1차, 2차 한 해 합격하는 걸 동차라고 하는데 그거까지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가지고 대부분은 동차는 좀 포기를 하고 1차는 어찌됐든 막 기타 세법 잡아가지고 합격하고 2차 때는 약간 여유 있게 다음 연도에 유예로 합격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요 출제 문항을 잘 아셔야지만 접근하시기 좋습니다. 그 가을에 시작한다고 하면 좀 버거울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 세법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세법 입문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세법 입문. 어떤 과정이든 이런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회계 같은 경우는 뭐 회계 원리, 그거에 준하는 과정이 세법 입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다음에 들어가는 게 기본 과정, 세법 기본 과정. 기본 종합반에서 강의를 하는 거죠. 그거가 기본 과정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법 심화 과정. 요걸 심화 과정이라고 하면 뭐 심화 세무회계 이렇게 적을게요. 심화 세무회계 이름이 좀 바뀌어요. 계산 목적이죠. 요거는. 요거 다음에 객관식 세법. 그런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1차 커리큘럼. 1차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고 객관식 세법 듣고 1차 합격한 후에는 동차 세무회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우리는 지금 요거 하고 있는 거죠. 세법 입문. 기초를 닦는다고 보시면 돼요. 기초를 닦고 그 다음에 좀 더 기본 과정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다 다루고 나서 이 심화 세무회계는 계산 목적으로 좀 더 디테일한 거 그런 거 좀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고 객관식 세법에서는 말 문제 대비로 좀 디테일한 거 그런 내용들이 추가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쭉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죠. 쌓아 올려서 세법 입문에서는 거의 많이 다루진 않고요. 토대를 좀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한 30%, 20%, 30% 정도. 그 다음에 세법 기본 과정에서 거의 한 세법에 대한 80% 정도의 내용이 다뤄지는 것이고 심화 세무회계에서 좀 더 계산 문제 대비로 디테일한 거 그런 게 다뤄지고 객관식 세법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그 말 문제 내용까지도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세법이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 번에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요게 입문 과정 같은 경우에 지금 4시간 6번 강의니까 24시간 정도로 들어가는 거고요. 24시간. 요 세법 기본 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 100시간에서 150시간까지 갑니다. 실제로는. 심화 세무회계도 100시간 정도 가고요. 객관 세법 같은 경우에도 80시간에서 90시간 이 정도는 가요. 동차 세무회계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시간 가량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세법 양을 다 전체적인 양을 다 보려면 실제로 이 정도의 강의 수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엄청 많죠. 실제로 뭐 300시간 동안 이렇게 기본 강의를 진행하게 되면 너무 지치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입문에서 했던 거 기본에서 한 번 더 다루는 거 리뷰 목적으로 또 기본 과정에서 했던 것도 심화 세무회계에서 한 번 더 리뷰를 빠르게 해요. 그리고 전부 다 또 객관식 세법에서 한 번 더 리뷰를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 리뷰가 들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세법의 양이 많고 추가하다 보면 앞에 공부했던 게 금방 사라져 버리거든요. 날아가 버려요. 희망성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앞에서 공부했던 거 그거 잡고 가려면 리뷰를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리뷰를 하고 또 추가하고 그런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교재는 세법 입문 교재는 샐러던트 세법 1차 목적으로 좀 적합한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1차용 교재예요. 1차용 교재로 만들었고 그 세무사 시험에 조금 적합해요. 이게 더 왜냐하면 조특법이라고 해서 회계사 시험에는 출제가 되는데 세무사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는 거를 샐러던트 세법에서는 제외를 시켰어요.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게 있는데 조세 특례 제한법 회계사 시험에는 조세 특례 제한법이 법소부에 껴가지고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에 껴가지고 같이 출제가 돼요. 얘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세무사 시험은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1차
시험에는 출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도 차이가 있는 거죠. 조세특례제한법이 회계사는 법소부에 껴가지고 출제가 되는 반면에 얘는 출제가 안 된다. 그래서 샐러던트 세법은 조특법은 다 발라냈어요. 얘는 조특법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특법 없이 법소부만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무사 시험에 조금 더 적합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근데 어차피 회계사 시험에서도 조특법이 시험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한두 문제 정도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비중이 높지 않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1차 목적으로 정리하기 좋은 책이 샐러던트 세법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돼요. 1차형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다. 1차형 교재로 만든 게 샐러던트 세법. 요걸로 강의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판사하는 내용들은 어디에 주로 있냐면 미니 세법이라고 필기노트가 따로 있습니다. 요건 필기노트예요. 판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필수 교재는 아니고 우리 수업 시간에 몇 페이지 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수업 시간에 보는 교재는 아니라서 없어도 돼요.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있으면 좀 더 편하실 수 있어요. 필기하는 양이 좀 꽤 있거든요. 세법 같은 경우에 제가 필기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필기 부담이 좀 있으시면 필기를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힘드니까 그 부담이 있으시면 요 미니 세법 하나 구입해가지고 요거 보시면서 복습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은 될 거라는 거죠. 이건 선택 교재, 요건 필수 교재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스케치 세법이라고. 이건 다음 카페. 다음에 들어가서 스케치 세법을 검색을 하시면 돼요. 뭐 요거는 적으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카페 주소예요. 요거까지 적으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 사이트에 들어가서 스케치 세법 요걸 검색하면 카페가 나올 거예요. 스케치 세법이라고. 요게 카페고요. 요거는 Q&A를 주로 하는 카페라고 보시면 돼요. 세법 같은 경우에 공부하다 보면 질문이 많이 생겨요. 질문 많이 생기면 그거를 여기에 적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푸시면 된다. 그 문제에 대한 답변 그런 것도 드리고 그 교재에 대한 답변 그런 것도 드리고 수험 상담 게시판이라고도 있어요. 수험 공부하시다가 고민거리 생기면 그거 이용해 주시면 또 수험 상담 게시판도 답변을 드리니까 요거를 좀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케치 세법 아시겠죠? 요건 다음 카페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여기에 질문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이용하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잘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뭐 참고로 OT 정도로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OT 정도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거니까 요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 세법 입문에서는 많은 양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뼈대 그런 걸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가기 좋은 부분 그런 걸 좀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 내용을 진도를 다 나가는 과정은 아니에요. 기본 과정에서 전체 내용을 진도를 나갈 것이고 요 입문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뼈대를 형성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 순서도 알려드릴게요. 강의 순서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법 그리고 소득세법 이런 순서로 좀 할 거예요. 요거는 입문반에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뭐 기타 세법이라고 해서 우리 여기 보시면 뭐 회계사 국기법, 상증세법, 지방세법 있고 국기법, 국진법, 국조법, 조처법 있죠. 요 기타 세법은 따로 특강을 할 거예요. 따로 가을에 특강을 할 겁니다. 가을에 특강은 한 9월달, 10월달 그쯤에 제가 무료로 또 특강을 진행을 할 거니까 그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지금 입문 과정이라든지 기본 과정, 뭐 심화 과정 전부 다 법 수업을 다룹니다. 왜냐하면 1차에도 이게 중요한 세목이기도 하고 2차에도 나오는 세목이기도 하니까 얘는 1차 목적으로만 다루는 세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부가가치세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법, 법인세법, 그 다음에 소득세법 뭐 그런 식으로 가죠. 자, 이제 보죠.
부가가치세법부터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부가가치세법 교재 펴세요. 펴셔가지고 12페이지. 요거를 보도록 하죠. 자, 시험 목적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뭐 학문 목적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시험 목적이라는 걸 좀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할 때는 이게 어떤 답을 맞춰야 되는 그런 시험 목적에서는 암기라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가 있어요. 이해도 중요하지만. 자, 이제 12페이지 보시면요. 부가가치세 기초이론 볼게요. 첫째 줄에 부가가치세의 의의가 나오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밸류 에디드 텍스라고 영어로 적혀져 있죠. 요거는 뭐 시험 목적으로 내용을 좀 봤을 때 VAT, 뭐 VAT는 따로 뭐 여러분들이 그 기사에서도 많이 봤을 거니까 부가가치세를 VAT라고 불러요. 여기서 우리가 부가가치세의 의의를 이미 알 수가 있죠. 밸류 에디드. 더해진 가치라는 거죠. 더해진 가치. 더해진 가치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사업자가 좀 더한 가치, 좀 싸게 물건을 사가지고 조금 더 가치를 더하고 비싸게 물건을 팔죠. 그 더한 가치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조세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부가가치. 자, 요게 바로 부가가치세이고요.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하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결론부터 적어 놓을게요. 과세 유형이라는 게 있고 과세 방법이라는 게 있죠. 과세 유형은 소비형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은 전단계 세액공제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세 유형과 과세 방법, 이걸 보는 거예요. 과세 유형부터 보죠. 소비형 부가가치세. 뭐냐라는 거죠. 소비형 부가가치세.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소비형 부가가치세. 이게 뭔지 좀 살펴보면 사업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뭔가 사오는 게 있죠. 사업자가 뭔가 사오는 게 있다. 사오는 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중간재라는 게 있고요. 자본재라는 게 있어요. 중간재는 뭐냐면 중간재 원재료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원재료. 뭐 라면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사온다든지 또는 뭐 식용유 사온다든지 뭐 이런 거 원재료. 그런 게 중간재에 들어가는 것이고 자본재라는 게 또 있어요. 이 라면 공장에 라면을 만들려면 아무래도 기계장치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본재, 건물, 기계장치. 이런 게 자본재에 들어가는 거죠. 뭔가 사온다. 사가지고 라면을 만드는 거죠. 조금 라면을 만든 다음에 비싸게 파는 거죠. 매출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그럼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총생산형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고요. 소득형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고 소비형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습니다. 총생산형은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이렇게 계산해요. 매출액에서 중간재만 빼가지고 중간재 가격 요거만 빼서 이 사업자가 더한 가치를 구하는 거죠. 더한 가치. 뭐 1,500원짜리 라면을 팔았는데 거기에 투입된 식용유가 뭐 1,000원짜리였다 라고 하면 1,500원에서 1,000원을 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업자가 더한 가치를 구하는 것이 총생산형 부가가치세. 소득형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뭘 빼냐면 사오는 게 중간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본재도 사오는 게 있죠. 그러니까 자본재에 대한 뭘 빼냐면 감가상각비를 빼요. 자본재에 대한 감가상각비. 건물 같은 경우에
10년 동안 쓴다라고 하면 건물 10년 동안 쓰는데 얘를 한 10억에 사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건물 정액법이라고 하면 1년 동안 1억이 들었구나. 이런 비용. 그걸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거야. 가치가 감소하는 분. 가치 감소라고 해서 감가. 정확하게는 뭐 원가 배분의 과정을 감가상각이라고 해요. 회계 원리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회계 원리에서 이제 배우는 거죠. 감가라는 것은 재무회계 원리에서 이런 내용을 배워요.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이죠. 이 자산의 원가를 이 기간 동안 배분하는 과정이 감가상각이고요. 그 감가상각비를 뺀다는 거예요. 이런 비용도 들었으니까 이 비용까지도 빼서 구하겠다. 그게 소득형. 소득하고 이익은 좀 비슷한 거잖아요. 이익하고 소득, 그게 비슷해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이익하고 소득이라는 건 비슷한데 이익을 구하는 과정이 수익에서 비용을 빼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지금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과정처럼 생긴 거니까 얘는 소득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소득형. 소비형은 뭐냐면 소비형은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얘가 사온 거 다 빼는 거야. 사오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있죠. 둘 다 빼는 거야. 자본재도 빼고요. 중간재도 빼고. 다 빼는 거죠. 그게 소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총생산형은 자본재를 아예 안 빼는 거. 소득형은 자본재를 서서히 빼는 거. 소비형은 자본재를 왕창 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 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이 중요하죠. 이게 소비형이라는 거야. 소비형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을 채택을 하고 있다. 어떤 특징이 있냐? 중간재도 빼고 자본재도 뺀다는 거야. 구분 없이 다 빼는 거야. 사온 거 다 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 좋으냐면 과세당국 입장에서 좀 좋은 거예요. 이거 중간재, 자본재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간단하게 부가가치세를 구할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부가가치를 구할 때 사온 거 다 빼면 돼. 이 중간재인지 자본재인지 구분하는 것 자체가 약간 애매할 수가 있죠. 뭔가 샀는데 이게 중간재냐, 이게 자본재냐 구분하기가 약간 애매할 수가 있어요. 중간재인 것 같기도 하고 자본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구분하는 것 자체에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잖아요. 구분 없이 그냥 사온 거 다 빼는 거야. 그러면 좀 편하게 부가가치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재, 자본재를 구분 없이 빼니까 과세 행정이 좀 편리하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 또 특징이 얘들에 비해서는 얘는 자본재를 왕창 빼더라. 100% 빼니까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자본재를 뺀다는 것은 이게 부가가치예요. 이걸 빼서 부가가치를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에 세율 적용한 게 부가가치세거든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도 줄는 거죠. 부가가치가 줄면 부가가치세도 줄는 거죠. 뺀다는 거니까.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뺀다는 거니 얘를 빼줘버리면 부가가치가 줄고 부가가치세가 줄어요. 결과적으로 자본재에 대한 투자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본재에 대한 투자 촉진 효과가 있다. 시험 목적으로는 이런 결과를 좀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 목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이라는 것이 소비형이더라. 이런 걸 기억하시고, 소비형에서는 부가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매출액에서 중간재도 빼고 자본재도 빼서 구하는구나. 자본재를 빼다 보니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본재에 대한 투자 촉진 효과가 있구나. 그런 것까지 기억을 좀 잘 해주시면 돼요. 시험 목적으로는 우리가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시험으로 쳐가지고 이렇게 답을 맞추는 걸 공부하는 거니까 이런 결론을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약간 암기도 좀 필요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소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뭘 한 거냐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과세 유형 요걸 본 거예요. 소비형 부가가치세이다. 소비형 요게 바로 과세 유형이었고요. 이제는 전단계 세액공제법, 과세 방법 요걸 좀 보는 거예요. 전단계 세액공제법 이게 뭔지 보도록 하죠. 전단계 세액공제법도 지금은 용어가 너무 낯설죠.
세법이 약간 한자가 많다 보니까 용어가 좀 힘들어요. 용어 자체가. 용어를 자주 보고 익숙해질 수 있게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전당의 세액공제법. 이게 뭐냐. 자, 사업자가 있습니다. 얘가 물건을 사요. 1,000원에 샀다고 할게요. 그리고 라면을 만들어서 판다는 거죠. 좀 비싸게. 1,500원에 판다. 식용유 사가지고 라면 튀겨가지고 만들어서 판다. 1,500원에. 뭐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럼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라는 것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거죠.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자, 요 사온 거 사실 중간재인지 자본재인지 구분하지 않고 빼면 되는 거예요. 빼면 됩니다. 1,500원에서 1,000원을 빼서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 더한 가치는 얼마? 500원 아시겠죠? 500원. 금액 두 개밖에 없죠. 1,500원에서 1,000원 빼면요. 500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500원.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빼서 구했죠. 빼서 구하는 방법을 공제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공제법이라고 합니다. 빼서 구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차관법 이렇게 안 부르고 조금 한자 이런 게 좀 섞여 있는 거예요. 공제법. 약간 어렵게 적혀져 있는 겁니다. 용어가 그냥 어려운 것 뿐이지 내용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요. 용어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공제법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적어보면 매출액 1,500원이죠. 여기서 뭘 뺀 거냐면 매입액 1,000원을 빼서 구한 거예요. 빼가지고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라는 걸 구한 거죠. 이게 부가가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500원. VA, Value Added 이걸 구한 거예요. 얘가 더한 가치, 그걸 구했다. 공제법.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부가가치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세금. 세금을 구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부가가치를 구해놓고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조세가 부가가치세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세율 때리면 부가가치세가 나오는 겁니다. 세율은 아시죠? 몇 프로? 세율, 그쵸? 10%. 세율은 나라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이게 부가가치세인데 금액으로 따져보면 500원에 10%니까 50원 되겠네요. 50원. 이게 부가가치세예요. 이 사업자가 50원 세무서에 가서 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부가가치세.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율은 우리나라는 현행 세법상 10%로 세율을 정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는 좀 달라요. 일본 같은 경우에 8% 이래요. 중국 같은 경우 17% 이런 식으로 OECD 평균이 한 14% 이 정도 되더라고요. 세율이라는 것은 나라마다 정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정해놨냐면 10%로 정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를 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가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가로 푸는 거 아시죠? 이렇게 가로 풀어서 세율을 앞에랑 뒤에랑 따로따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산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매출액 곱하기 세율 빼기 매입액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를 구할 수도 있어요. 금액도 똑같아요. 매출액이 여기서 1,500원이죠. 1,500원 곱하기 세율 10% 150원이죠. 150원에서 뭘 빼냐면 매입액 1,000원이죠. 여기에 10% 100원이죠. 이걸 빼면 똑같이 50원이 나옵니다. 뭐 가로 푼 거니까 이게 당연히 이 산식하고 똑같은 거니 똑같은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요 앞에 매출액 곱하기 세율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매출세액이라고 불러요. 150원 얘기하는 거예요. 150원. 150원이 매출세액이 되는 거고요. 요 뒤에 매입액 곱하기 세율 요거 한 거 요게 매입세액입니다. 100원이죠. 150원에서 100원을 빼서 50원이라는 부가세를 구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거죠. 요 위의 방식을 부르는 용어하고요. 요 밑에 방식을 부르는 용어가 좀 달라요. 요 위의 방식을 부르는 용어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앞단계 매입액 1,000원을 빼서 부가가치를 구하고 거기에 세율을 적용했죠. 그런 의미에서 전단계 거래액 뺐다 공제법 이렇게 부릅니다. 전단계
전 단계는 앞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업자 앞 단계의 매입액이 거래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앞 단계의 매입액을 빼서 구했다. 그런 의미에서 전 단계 거래액 공제법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얘는 좀 달라요. 요 밑에 거는 요 밑에 방식은 부른 이름이 좀 다릅니다. 얘는 앞 단계의 매입 세액을 빼고 있죠. 매입 세액. 그런 의미에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 이렇게 불러요. 전 단계 세액. 전 단계 세액이라는 것이 앞 단계의 매입 세액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앞 단계 매입 세액. 요걸 빼서 부가가치세를 구했다. 그래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부른 거죠. 항상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법. 이게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법이라는 것이 바로 이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거야. 요거라는 겁니다. 전 단계 세액공제법. 요게 중요한 점이죠. 전 단계 세액공제법. 요게 우리나라가 채택을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이라는 거예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 어차피 금액이 똑같이 나왔죠, 근데. 50원. 근데 우리나라는 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방식을. 다른 점이 있긴 해요. 괄호 하나 푼 거니까 뭐 다를 바 없지 않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다른 점이 두 가지나 존재해요.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되게 키라고 보시면 돼요. 부가가치세에서는 이 두 가지만 잘 알고 가시면 돼요. 두 가지 중요한 다른 점이 있는데 첫 번째 다른 점은 실제로 매입액 곱하기 세율 요걸 빼는 게 아니고요. 매입세액이라는 걸 뺍니다. 매입세액. 매입액 곱하기 세율을 빼는 게 아니라 매입세액을 빼요. 무슨 얘기냐? 매입액 곱하기 세율이 매입세액 아니냐? 다르다는 거죠. 이 매입세액은 어떤 얘기냐면 세금 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볼 거예요. 세금 계산서 뭔지. 세금 계산서라는 게 있는데 이 증빙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매입세액만 빼준다는 거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만을 빼줄 수가 있다. 매입액이 있다고 해서 모든 매입액에 대해서 세율 적용한 금액을 빼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매입액이 있더라도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은 빼주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매입액이 있더라도 매입세액을 빼줄 수가 없는 거야.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받아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증빙이 있어야 돼요. 영수증 같은 거예요. 세금이 적혀져 있는, 세액이 적혀져 있는 영수증, 계산서. 그게 바로 세금계산서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계산서는 어떤 식으로 발급하고 수취를 하냐면 사업자가 물건 팔 때 2매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합니다. 2매. 그래서 사업자가 물건을 팔 때 한 매는 거래 상대방한테 주고요. 그리고 한 매는 자기가 보관을 하는 거예요. 두 개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결과적으로 발급을 하고 그리고 거래 상대방이 수취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얘가 물건 사올 때 1,000원에 사올 때 1,100원 주겠죠. 실제로는. 얘가 물건 사올 때 1,100원 줄 때 100원이라는 세금을 너한테 줬다라는 증빙을 달라라고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세금계산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그 매입세액을 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점이에요. 그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빼면 과세당국 입장에서 좀 좋은 거예요.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증빙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증빙이 있으면 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내가 발급한 리스트 이런 걸 다 세무서에 내도록 되어 있고요. 이걸 합계표라고 불러요. 합계표, 리스트, 세금계산서 발급한 리스트. 그리고 세금계산서 수취한 리스트도 전부 다 세무서에 내도록 되어 있어요. 합계표,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렇게 불러요. 요 팔 때 발급한 거는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고 부르고 요 사올 때 수취한 거는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고 불러요. 그런 걸 다 세무서에 제출해 주는 거죠.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어떤 걸 파악할 수가 있냐면 이 사업자의 매출과 매입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매출 얼마인지 매입 얼마인지 그런 걸 파악할 수가 있고 그걸 파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뭘 파악할 수 있냐면 이 사업자의 소득이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소득. 매출에서 매입 빼면은 소득인 거잖아요. 이 사업자가 얼마 벌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부가가치세를 선행조세라고 부르거든요. 선행조세.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수수라고 불러요. 수수.
줄 수, 받을 수, 세무연서 수수 제도 이걸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가 있고 소득을 파악하면 소득세를 매길 수가 있거든요. 소득에 대한 조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면 매길 수 있는 소득세가 법인소득세, 줄임말로 법인세라고 불러요. 그게 법인소득세 줄임말이에요. 법인세. 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자가 만약에 개인 사업자였다. 법인의 형태를 띠지 않았다라는 거죠. 법인 설립 등기 이런 거 안 한 거예요. 개인 사업자였으면 그때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매길 수가 있다. 개인 소득세, 줄임말로 소득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있잖아요. 걔는 소득세인데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라면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법인세, 소득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를 선행조세라고 부른 거예요.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세다. 그런 의미예요. 세무계는 수수 제도 때문에 소득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좋은 거죠. 결과적으로 과세상국 입장에서 좀 좋은 거예요. 전당의 세액공제법 이런 과세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에요. 얘는 무조건 세운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그거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차감을 한다. 이 사업자가 자신의 납부세액을 좀 줄이려면 이 매입세액 공제를 좀 받아가지고 이 부가가치세를 줄이려면 결과적으로 무조건 세운계약서를 받아와야 되는 거죠. 강제적으로. 받아와야지만 이걸 빼서 부가가치세를 좀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납부할 세금을. 근데 이걸 안 받아오면 결과적으로 매입액이 있더라도 못 빼가지고 부가가치세를 많이 내야 되는 거죠. 세무계약서 수수 제도가 강제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이쪽에서 차이가 나요. 우리가 주구장창 듣게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과세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 베이스 금액이죠. 얘는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이야, 결과적으로.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이니까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이 나오는 거죠. 이 과세표준이 전단계 거래공제법하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차이가 나요. 과세표준은 세율을 적용하는 거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세율 앞에 오도록 되어 있어요. 세율 앞에 오는 게 과세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단계 거래공제법에서 보세요. 세율 앞에 오는 거 뭐예요? 세율 앞에 가로쳐져 있죠. 매출액에서 매입액 뺀 게 오는 거죠. 금액으로 봤을 때는 1,500원에서 1,000원 뺀 거니까 500원이 되겠죠. 500원. 이 500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 전단계 거래공제법에서는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과세표준이 돼요. 세율 앞에 오죠. 근데 전단계 세액공제법은요. 세율 앞에 오는 거. 제가 요거 지웠죠. 매입액 곱하기 세율. 지웠죠. 그럼 세율 앞에 오는 거 하나밖에 없네요. 요거라는 거예요. 요거. 매출액. 자, 매출액이 과세표준이에요. 요게 중요한 점입니다. 매출액이 과세표준이다. 얘가 과세표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법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이고요.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나라가 요걸 채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우리나라 세법상, 부가가치 세법상 과세표준은 뭐냐면 매출액이라는 거예요. 매출액. 금액으로는 1,500원이라는 거죠. 1,500원. 1,500원을 찾아보면 매출액. 요걸 얘기하는 거야. 이게 1,500원이죠. 요게 과세표준이라는 거야.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아니네요.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500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500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500원이 과세표준이 아니라 이 사업자의 매출액이 과세표준이에요. 매출액은요.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아니죠.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 500원 하고요. 그 이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요거 더한 게 되는 거야. 더하면 1,500원이 나오는 거죠. 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하고 그 이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그것까지 다 합치면 매출액이 되는 개념이라서 이 사업자 해당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아니라는 거. 그런 걸 좀 주의해서 갖고 가시면 돼요. 이런 게 말문제로 나와요. 말문제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해당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문구. 땡인 거예요. 500원 아니니까. 이렇게 나와야지 맞는 문구예요. 해당 거래 단계까지 창출된 부가가치 누적액. 그게 과세 표준이다. 그렇게 나오면 맞는 문구. 누적액이죠. 이 1,500원 매출액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이 거래 단계까지 창출된 부가가치 누적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 것까지 다 합친 거니까. 그런 거 좀 주의해서 갖고 가시면 돼요. 이게 과세 표준. 두 점에서 차이 나는 거죠.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이 돼야 된다. 과세 표준은 매출액을 의미한다. 그거 좀 잘 챙겨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매출액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실제로는 매출액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공급가액이라는 표현을 써요. 실제로는 공급가액. 이 표현을 할 때는 실제로는 공급가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주구장창 공급이라는 표현을 좀 볼 거예요. 공급. 매출이라는 표현 대신에 보는 표현인데 매출이라는 용어는요. 범위가 좀 좁아요. 매출은. 공급이라는 용어가 훨씬 더 범위가 넓은 거죠. 예를 들면 라면을 제조해서 파는 회사에서 라면을 팔면 그때는 매출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주요 제품이니까 매출이라고 표현을 해요. 라면 파는 거면. 근데 라면이 아니라 자동차를 팔았다는 거죠. 라면 제조하는 회사예요. 자동차, 업무 용도로 쓰고 있는 자동차 또는 건물 이런 걸 팔았다는 거죠. 그 경우에 매출이라는 표현은 안 쓰죠. 유형자산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동차, 건물 이런 거는 사용 중인 자산인 거죠. 그런 거를 일시적으로 한번 팔았다라고 하면 매출이라는 표현을 쓰는 대신에 공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공급이라는 표현에는 라면 파는 것도 공급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동차 파는 거, 건물 파는 거 이런 것도 다 공급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계장치 파는 거 전부 다 공급에 들어가는 거죠. 공급이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매출도 들어가 있는 그런 컨셉이 되는 거죠. 부가가치세법상 라면이든 자동차든 둘 다 과세가 되는 제하에 속합니다. 라면이든 자동차든 기계든 건물이든 전부 다 과세가 되는 제하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서는 좁은 의미의 매출이라는 표현 대신에 쓰는 게 공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넓은 의미. 좀 더 정확한 표현이죠. 공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과세 표준이 매출액이긴 매출액인데 정확한 표현으로는 공급가액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요. 이 공급가액은 공급액이긴 공급액인데 공급액 중에서 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왜냐하면 라면을 1,500원에 판다라고 하면 1,500원 곱하기 10% 해서 매출세액이 150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뭐 1,650원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1,650원에 10% 하면 165원. 또 부가세세 더해가지고 또 10% 하면 순환에 오류가 나겠죠. 자꾸 이게 늘어나 과표가.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과세 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1,500원. 그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10% 때려가지고 매출세액이 150원이구나. 그렇게 산출이 돼야지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가액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얘는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공급액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과세표준 계산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 되는 거고요. 과세 대상은 결과적으로 공급인 거예요. 제하 용역의 공급. 과표가 공급가액이니까 과세 대상 같은 경우에도 제하 용역의 공급. 공급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죠. 공급. 공급은 거의 뭐 매출액에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이라는 거, 그리고 과세 방법이라는 거, 이 결론인데 과세 유형은 소비형이라고 했죠. 과세 방법은 전단계 세액공제법. 세액공제법. 괜히 또 말문제에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은 전단계 거래공제법이다.
이렇게 나오면 또 틀린 문구가 되는 거죠. 거래액공제법이 아니라 세액공제법. 앞단계에 매입세액을 빼고 있어요. 전단계 세액공제법, 요거는 한번 리뷰를 해보면 어떤 식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공급가액, 이 과표죠. 여기 세율 적용하는 거예요. 10%. 그럼 뭐가 나오냐면 매출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매출세액. 거기서 뭘 빼냐면 매입세액을 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이 매입세액은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만 빼준다. 그리고 이 공급가액. 이게 과세 표준이구나. 누적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당 거래 단계까지 창출된 부가가치 누적액. 자, 책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12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부가가치세의 과세 유형하고 과세 방법 나오죠.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유형입니다. 소비형 부가가치세. 거기 뭐 GMP형, 소득형, 소비형이라고 돼 있죠. GMP형이 바로 결과적으로 총생산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생산형. 이건 중간재만 빼가지고 부가가치를 계산하죠. 소득형은 중간재 빼고 감가상각비까지 빼는 거, 그 이익하고 계산 유형이 비슷한 거죠. 소비형 같은 경우에는 중간재 빼고 자본재 왕창 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이게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과세 유형이니까 거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 따라가 보시면 자본재 구입액을 다 빼죠. 거기 보시면 자본재 구입 시 그에 대한 부가세를 전액 환급, 매입세 공제 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한다. 자본재에 대한 투자 촉진 효과,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 결론 갖고 가시고, 과세 방법은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에요. 두 가지 과세 방법이 있긴 하죠. 거래공제법하고 세액공제법. 근데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전단계 세액공제법. 이걸 채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산하는 구조 나오죠. 매출액, 여기에 세율 적용하고 매입세액을 빼죠.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이 돼야 되죠. 과표가 매출액. 그 밑에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겁니다. 과세 대상이 제한 용역의 공급. 매출 대신에 표현하는 문구가 바로 공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세 표준은 제한 용역의 공급 가액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납부세액 계산하는 구조 나오죠. 공급가액에 세율 적용하고 거기에 매입세액을 뺍니다. 거기 표현을 좀 보시면 공급가액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해당 거래 단계까지 부가가치 누적액 그렇게 되어 있죠. 해당 거래 단계까지 창출된 부가가치 누적액의 개념이 공급가액, 매출액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 기타 특징은 조금 쉬고 또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